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4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여름호를 들고 왔는데요. 여름호 중에서도 창작가 비평 먼저 들고 왔어요. 네. 통과는 188호고 소설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기도 네. 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는 중견 작가 작품들이 많이 실려서 좀 관심 있게 봤고요. 저희는 오늘은 이 중에서 윤성희 작가님의 단편 블랙홀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창비 소개부터 제가 간단히 드릴게요. 확실히 저는 창작가 비평 책머리에 읽으면서 저희가 늘 하는 얘기지만 현재 돌아가는 사회 이슈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있는 잡지고, 그리고 여름호 특집도 마찬가지로 제목이 우리 문학은 지금 무엇과 싸우는가라는 건데요. 머리글을 조금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촛불혁명을 화두 삼아 코로나 이후 시대에 나아갈 대전환의 방향을 묻고 구체적인 현실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번 호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이 특집도 그 촛불혁명 다음의 어떤 사회 양상에 대한 소설 중에서 황정원 작가의 중편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를 다루는 글이 실렸고요. 그 다음에 신세별 평론가가 김유담, 강하길, 장유진 소설 중에서 불평등 서사, 이 소설들 나타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실은 글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름의 특집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거는 사실은 황정원 작가의 산문이었어요. 네. 일기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 산문인데요. 코로나19로 약간 달라진 시간들을 살고 있는 그냥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가 이제 개인적인 생활 이야기와 함께 좀 산문으로 풀어냈는데, 저한테는 단편소설 이상으로 좀 울림이 큰 글이어서 여러분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 같은 경우에는 시인들 성함만 말씀드릴게요. 강성은, 김영철, 김소형, 박경희, 박은영, 성동혁, 신대철, 신동옥, 안현미, 이희형, 정재율, 정재학 시인의 신작시가 실렸고요. 소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여선, 김금희 작가 많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의 신작 실렸고, 명학수, 윤성희, 이주혜 이런 작가들의 신작들이 실려 있습니다. 윤성희 단편 소설 블랙홀 신작 이번에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여름에 저희 첫방 때 하고서 처음 윤성희 작가님 네. 단편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나왔던 개간지나 문예지에서 만나보기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살펴본 것들 중에는 실려 있었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구난방으로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또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읽다가 저 그냥 슬슬 읽었거든요. 근데 읽다가 마지막에 엄청 울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 느낌으로 울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눈물 날 얘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읽고 나서 되게 신비한 체험이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독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해야지라는 의도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다른 어떤 약간 우는 장치들이 약간 준비된 것 같은 소설보다 훨씬 좀 날 것의 감정을 줬던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꼭 요소화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저도 늘 그렇듯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죠? 심각하고 비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다 읽고 났을 때는 저는 울고 싶다라는 생각, 울음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좀 반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비슷한 감정은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뭔가 바싹 마르는 느낌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퍼석퍼석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사실 끝장면이 끝장면 안 슬프잖아요. 네, 그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떡하지 앞으로? 이런 생각 같은 거 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살겠지라는 생각 같은 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엄마의 사건은 특히나 일어나면 안 될 만한 비극인 건데 막상 형제들끼리 얘기하는 장면 같은 거는 되게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데 여전히 우애가 있는 느낌? 그런 단단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뭔가 엉기성기 있어도 계속 이렇게 그냥 살아가겠지?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목이 블랙홀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막 모르겠어요. 막 여기 나오는 쌍둥이라는 설정도 그렇고 계속 뭔가 이런 안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좀 막 슬프고 이렇게는 감정이입이 되기보다는 그냥 정말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 같은 느낌이라 줄거리를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조카가 하는 이 피가 나한테 이 집안에 피가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외가 쪽으로는 더 이상 관계를 잇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냥 한 문장 툭 나오는 것 같은 수준인데 그런 말도 엄청 두고두고 상처이고 그러니까 어떤 저주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 소설 자체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 좀 전 좀 짧다고 느꼈거든요. 소설 자체가. 이 짧은 소설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랑 그 각각의 인생들이 너무 어떻게 될지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진짜 그냥 뭔가 멀리서 보면 하나의 덩어리인데 각각은 되게 소용돌이일 것 같은? 몰아치는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 전에 읽은 윤성희 작가님 소설은 그래도 뭔가 잔잔하고 좀 즐겁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좋아했던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묘사라든가 두 사람이 어딘가를 가는 여정이 나온다던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사랑스럽고 귀엽게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이 소설에는 물론 이제 자매가 남자 형제를 찾으러 가는 장면은 또 어딘가를 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전 소설만큼 막 즐겁고 마음이 좋게 읽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비극이 일어날까 봐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내가 이 안에서 좀 휘말리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읽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사건들이 진짜 좀 세긴 세요. 진짜 줄거리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이런 비극이 없잖아요. 내가 화자고 나에게는 쌍둥이 남매인 언니와 오빠가 있고 이 3남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감옥에 가셨어요. 근데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약간 전사가 조금 구불구불하게 이것저것 있는데 전사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제 부모님이 도시에 살고 있던 아파트랑 처분해갖고 시골집에 내려가세요. 그래서 시골집에서 잘 살았는데 감나무가 집에 있었는데 이걸 옆집 할아버지가 이 부모님 집 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밟고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고 부모님한테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감나무를 잘랐는데 그 감나무를 자르는 상황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담을 건드렸고 담이 무너지면서 아버지 발등을 덮쳐서 아버지가 깁스를 하셨어요. 2달 동안. 근데 깁스를 풀기 전에 넘어서 골반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1년 반을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비극이 이 가족에게 생겼는데 그 뒤에 더 큰 비극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감나무 잘라서 저주를 받았다. 옆집 할머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옆집 할아버지가 그러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엄마가 이제 열받아서 어머니가 마을회관으로 달려서 화투판을 뒤집어요. 막 그렇게 살지 말라 소리도 치고 이제 어머니가 그 이후에 그 분노로 인해서 더 큰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마을 체육대회가 열릴 때 그 이제 점심 음식을 준비하는데 부녀회에서 어머니가 부녀회장에게 농약을 갖다 줘요. 그래서 그 부녀회장이 음식에 그걸 넣었고 다행히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기 전에 부녀회장이 간을 보면서 이제 그게 농약임이 밝혀져서
결과적으로 큰 참사를 막았지만 어머니는 5년형을 받았죠. 네. 5년형을 받고 감옥에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나는 그게 매실 액기 쓴 줄 알았다라고 갖다 줬다고 어머니는 변명을 하고 오빠는 그 말을 믿고 싶어 하고 또 새언니는 육개장에 누가 매실액을 넣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오빠는 우리는 믿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새언니 같은 경우는 이놈의 집에 귀신이 붙었다 그래서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귀신 얘기는 이제 이 이사간 집에 예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었다 이제 그런 네. 얘기로 귀신이 붙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약간 온 가족 전체한테 좀 비극이 생기고 이제 그 집에 팔려고 이제 내놨는데 이제 오빠가 이제 그 집을 팔려고 그 시골에 내려갔다가 안 올라오니까 원래 올라와야 되는데 서울에 나와 언니가 오빠를 찾으러 가서 오빠와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은 이 정도인 거고 이제 이 비극에 대해서 찬찬히 풀면서 마지막에 나와 오빠와 언니가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행한 약간 인생에 생각한 나쁜 일 같은 걸 고백하는 그런 씬도 좀 인상 깊고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전체적으로 이 가족에게 닥친 비극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많이 차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족의 비극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잖아요. 네. 이 비극이 오히려 이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라도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일 수 있어라는 메시지 쪽이 저는 그쪽으로 더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비극이 왜 일어났냐의 서사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앞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예상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을 일 같은 생각을 하는 것들이 그냥 인생에 사실 툭툭 일어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아버지도 안 돌아가실 가능성이 되게 높았는데 깁스를 2달 했다? 근데 깁스 2달로 사람이 돌아가시진 않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넘어지면 그래서 골반을 다치면 사실은 못 일어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헤어날 수 없는 블랙홀처럼 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걸 막 진짜 삶은 너무 힘들어. 이래서 살 필요는 없어. 이래서 사는 거 힘든 거야. 그런 얘기라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희님이 이런 블랙홀들은 자꾸 일어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같은 거? 그리고 어떨 때는 가끔 나도 남한테 이런 짓을 할 때가 있어. 맞아요. 다들 그렇게 사나 봐. 약간 이런 느낌? 네. 여기서 왜 그 엄마의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이 오빠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그 전에 이 오빠가 갱년기를 심하게 앓는 상사를 그 직장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 오빠만 상대를 해줬었는데 다들 그 동료들이 그분을 피할 때 근데 막상 이 오빠가 어머니의 일로 왕따를 당할 때 그 상사만 유일하게 이제 같이 챙겨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퇴사하고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뭐 야구 선수였다가 갈비집 결국에 잘 안 돼서 갈비집을 운영을 하는데 그 사람이 되게 의욕도 넘치고 이랬었는데 자살을 한 정황이 이것도 되게 끔찍한 거죠. CCTV를 돌려봤더니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가게를 확장할 거라고 자랑을 했던 사람인데 길 가던 사람이 머리를 벽돌로 내려치고는 자살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도 모르는 거고 왜 길 가던 사람한테 그렇게 해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일에 괴로워서 자살을 했다? 이런 맥락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되는 데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둘이 술 한 잔 기울이는 것 정도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견뎌내는 수밖에 없어. 이런 일들이 이 소설 안에서 되게 많이 작게 등장하잖아요. 저는 그 장면도 인상 깊었는데 어머니가 그 아파트를 부모님이 처분하고 내려온 다음에 그 아파트가 재개발이 됐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거를 듣고 마음의 병이 뭔가 생겼다라는 식으로 또 이제 들어오고 엄마가 아파트를 떠나왔지만 그 동네 사람들하고 계속 연락을 할 때마다 누구는 이혼을 하고 어디에는 불이 나고 뭐 노래교실 선생님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뭐 경비 아저씨들끼리 싸워가지고 한 명은 중태고 그러니까 한 단락에서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비극들이 막 그냥 연달아 나오는데 근데 이 대화의 맥락을 생각해보면 중년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연세가 제 또래의 아버지들에 비해서 좀 많으신데 한 4, 5년 전에 식사를 하다가 이제 왜 아빠 딸이지만 사적인 얘기,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말이 되게 웃기다. 개인적인 친구 네. 관계나 이런 얘기는 잘 나누지 않거든요. 그냥 네, 흔한 그쵸. 네. 그냥 밥 먹었냐 이런 네. 대화만 하지 뭐 어디 갔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어떤 직장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아빠 근데 좀 연세가 많으신데도 일을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아빠 친구들도 지금 계속 일하는 사람 많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가 너무 그냥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제 아빠는 남은 친구가 별로 없지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을 떠난 친구. 살아있는 친구가 별로 없다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렇게 해서 기억에 남아있는 순간이 있는데 이 대화의 느낌이 그거였어요. 맞아.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윤성희 작가의 소설에 네. 기본적으로 흐르는 정서가 네. 결국 이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네. 왜 그게 그 대화가 생각이 났냐면 이게 사람이 오래 살수록 이런 일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네. 점점 주변 사람의 죽음이나 이게 20대 때만 해도 엄청 정말 큰 네. 흔한 일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사가 많지 조사가 많은 삶을 아직 살지 않았었는데 이제 30대 중반 이후가 되니까 거기에 좀 진입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진짜 뭐 동네 어디에 불이 나서 새벽에 누가 뛰쳐나오는 걸 나중에 들었다던가 네.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마가 이제 동네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사연 같은 것들이 네. 사람이 오래 살면 이런 것들을 보고 산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게 사실 이게 왜 요즘 기성세대에 대한 반발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뭐 라떼는 일하는 약간 뭐 이렇게 조롱하는 농담 같은 것도 있고 저도 그 농담을 쓰긴 하지만 진짜 싫어하는 건 말은 틀딱이라는 말이긴 한데 네. 너무너무 그거는 싫어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해하자는 뜻은 아니고 저 나이가 되면 어떤 일을 겪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로 읽는 거랑 또 어떤 개인의 굴곡진 삶이랑은 차원이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거나 왜 주영리 얼마 전에 광주 가셨을 네. 때도 거기 어머니들도 우리한테는 광주가 끝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네. 그런-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비극 그 자체인데 네. 살아내고 살고 있고 네, 그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네. 거니까 그 일이 잊혀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네. 잊을 수도 없고 그냥 종료되는 게 없는 느낌으로 사는 거를 이게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시간이 갈수록 네.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것도 그쵸. 까딱 잘못하면 사실 여기도 뭐 네. 아버님이 깁스를 했다가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계속 살아 계셨을 거고 그러면 엄마가 농약을 들고 찾아갈 일도 없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엄마도 그렇게 극단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그럴 네.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사실 네, 그 네, 전에 네. 아무리 뭐 재개발을 놓친 게 한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진짜 아까 그 예로 드신 이 소설 안에 나오는 일화 중에 하나인 그냥 멀쩡하게 다음에 가게 확장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길 가던 모르는 사람을 벽돌로 내리쳐서 중태에 빠뜨리고 자기도 자살하는 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타인을 이해할 수 없음? 그것도 약간 들어가 있지만 네. 동시에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세월이 쌓일수록 불행도 되게 속절없이 닥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우리 이거 몸으로 그냥 겪어내고 이게 사는 거야라는 약간 느낌이어서 다들 그냥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불행을 안고서도 그냥 이렇게 살아 우리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진 않았지만 부모님이 싸게 좀 구했던 집이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한 거잖아요. 사랑채에서.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골반을 다치고 누워 있었던 사랑채가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한 가족의 이야기도 흔한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나중에 집을 얻고 알게 되고
그래서 자식들은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왜냐면 거기서 이제 잤는데 악몽꾼 네. 언니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네. 근데 엄마는 다 이렇게 사는 거라는 식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아무데도 못 산다. 전쟁통에 이 마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 언니가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같이 형제들이 식사를 할 때 네. 자기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밀친 적이 때린 적이 있다? 네, 도를 아십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이 장면도 사실 충격적이었던 네. 게 꽃다발로 임신 중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언니가 임신 중이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꽃다발로 막 때린 적이 있어라는 이제 고백을 하고 이 화자인 동생이 나는 더 큰 구멍이 있어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뱉지는 않지만 우리한테는 다 그런 구멍이 있어라는 얘기가 네. 이제 마지막 장면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사람이 죽고 살고가 반복되는 건데 그런 게 언니가 말하는 블랙홀 같은 거 내 안에 있는 커다란 구멍 그런 네. 게 광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다들 꾹꾹 눌러 안고 산다의 내용도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농약을 네. 마을 사람들이 먹는 거에 탄다라든가 물론 엄마는 착각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그 아까 야구 선수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벽돌로 내리친다든가 TV에 나오는 정말 그렇게 악랄한 사람으로 보도되는 경우들이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미쳤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거예요. 우리 사실 다 그렇지 않아? 약간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꼭 여기서는 폭력성으로 많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저도 제가 폭력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깨달은 순간 진짜 이거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정신 놓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같은 거. 그리고 조카가 얘기한 이쪽 집안 피라는 네. 게 그런 무서운 뜻으로 느껴져요. 예전에는 20세기 초만 해도 그렇게 가족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제 옛날 영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그런 설정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네. 제인 에어도 그렇고 네네. 가족들이 어떤 소위 말하는 미친 여자라고 하는 대상을 만들어서 입원시킨다거나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관련된 게 엄마한테 정신병력이 있으면 그 딸한테도 그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한 어떤 스토리를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대물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어떤 광기가 없는 사람도 엄마의 그거를 보면은 나한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라는 어떤 저주 같은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유전적인 요인으로 밝혀진 게 전혀 없을 네. 텐데 저만 해도 너네 엄마가 미쳤으니까 너도 곧 미칠 거야 라는 말을 말이 들으면서 안 살면 되잖아요. 미칠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쵸. 말이 네. 안 되지만 이게 무슨 약간 그런 예언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에 갇혀 사는 거? 근데 이 블랙홀이 좀 이 소설이 그런 느낌이었어요. 꼭 어떤 예언이나 저주라기보다는 블랙홀을 내 안에 갖고 있어라고 언니는 얘기를 했지만 그냥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도 그런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냥 진짜 이 사람들은 이미 이런 일을 한 번 겪은 사람들은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남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 엄마가 나중에 5년 후에 나왔을 때는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이게 저한테 이 정도 크기의 비극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 블랙홀이 저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설명할 수 없고 네. 되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정도 강도는 아니지만 네.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네. 엄청나게 치밀 때도 있고 실제로 네. 저는 농약을 주진 않지만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네. 약간 이 소설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울었던 부분을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마지막 장인데요. 네. 오빠랑 언니랑 내가 집을 정리를 하는데 아궁이 앞에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태우는 언니를 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나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길 간절히 기도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에서 엄마가 덜 감옥에 있기 위해서는 치매라고 판정받는 게 가장 재판에서 유리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네.
장치이니까 밤마다 이제 엄마가 치매에 걸리게 해달라. 그거 플러스 이제 엄마가 이 기억들이 없어진다면 엄마 머릿속에 얼마나 엄마가 마음이 편할까 이제 이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엄마가 감옥에 가게 된 뒤로는 밤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잠을 잤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기억만 간직하도록 쑥버무리를 해서 먹었던 행복한 어린 시절만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사실은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새엄마 밑에서 있으면서 되게 미움도 많이 받고 네. 그도 많이 미워하고 되게 좀 힘든 굴곡진 삶을 시작된 어떤 그런 시점인데 그 네. 이전으로 엄마가 그 이후의 기억을 다 잊고 그 전의 기억만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러니까 엄마가 치매에 걸리길 바라는 딸의 심정은 어떤 걸까 해서 제가 좀 눈물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사실은 엄마가 치매에 걸릴 간절히 기도했다는 부분이 네. 이 소설 전체에서 키가 되는 네. 장면이나 이런 것도 아닌데 저한테는 되게 가족이 이렇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갖는 마음 혹은 엄마가 딸에게 갖는 마음 엄청나게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갖는 마음 이런 거 같아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소설이 어느 한 장면이 메인이에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히 박혀 있어요. 뭔가 아무튼 에피소드도 네, 엄청나게 많이 에피소드도 박혀 있는데 많고. 하나하나 다 네, 그냥 문장 하나하나가 다 되게 많은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윤성희 작가님은 진짜 이렇게 길에서 사람 보면 네. 막 그런 게 보이나? 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냥 왜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어쩌면 여기서 꽃다발로 얼굴 맞는 그 돌을 아십니까도 어디서 봤을 수도 있고 들었을 수도 있고 네. 저는 이게 완전 만들어낸 이야기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면 조금 바꿨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우리가 같은 창비에 실린 다른 소설이 나오는 거긴 하지만 뭐 퇴근길에 우는 여자, 지하철에서 우는 여자 너무 흔할 거라니까 내가 우는 거 좀 괜찮겠지? 이런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많이 보잖아요. 네. 길에 다니면 진짜 미친 사람도 많이 보고. 네, 저도 울면서 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고. 네, 그런 사연 있어 보이는 장면들. 그게 남 얘기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울고 눈물 닦고 또 집에 가서 가족들 앞에서는 좋은 맞아요. 얼굴 보이고 사는 거니까 다들. 네. 그런 거? 윤성희 작가님은 그런 게 다 보이고 남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냥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여기도 역시 먹는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김치만 먹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보여요. 맞아요. 밥과 어떤 건지 알 것 김치만 같아. 먹는데요. 네. 그래서 역시 고수는 어떤 스테이크나 고급 요리를 가지고 군침을 도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치와 밥만으로 독자들에게 특별한 메뉴가 아닌데. 네, 이걸 그냥 주는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맞아요. 그래도 웬일로 술은 좀 덜 나왔네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술은 그 오빠가 막걸리? 세탁기 세탁기 사러 온 중고가게 네. 사장이랑 막걸리 마시는 거에는 별로 없죠. 혼자 마시는 거라. 네. 어쨌든 한번 읽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네. 왜 요즘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차경이가 차경이 했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력 있는 건 네. 맞는데 같은 거 반복한 네. 느낌이야. 네가 제일 잘하는 거 장기 했네라는 네, 느낌으로 네, 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성희 작가님은 그냥 계속 윤성희 작가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그리고 매번 지루하다거나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네. 느낌이 전혀 아니어서 진짜 신기하죠? 매번 되게 이런 이야기, 비슷한 네. 이야기들인데 각각의 작품에 울림이 다르고 들어있는 이야기가 다르고 네, 되게 신기해요. 맞아요. 네, 막걸리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좀 신기한 면이 있어서 계속 신작들을 따라 읽으면 되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읽었을 때 힘듦도 있겠지만 네. 앞으로 많이 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성희 작가의 단편 소설 블랙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창작가 비평 2020년 여름호에 실린 이주혜 작가의 중편 소설 자두도둑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윤성희 소설 블랙홀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태우는 언니를 보면서 나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길 간절히 기도했던 지난 날들을 생각했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 나는 오빠 언니에게 말했다.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치매라는 판정만 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다.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뒤로 나는 밤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잠을 잤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기억만 간직하도록. 쑥버무리를 해서 먹었던 행복한 어린 시절만 기억하도록.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엄마가 평생 새엄마를 미워했잖아.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라고. 나는 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10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는 재혼을 했다. 재혼을 해서 들어온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몹시도 괴롭혔다. 그게 어머니의 상처이면서 무기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조금만 무심하게 굴어도 그 시절을 이야기하며 울었다. 부모복이 없어서 남편복도 없는 거라며 우리들이 조금만 속을 썩여도 그랬다.